여러분 지금 퇴직금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돈 어디에 써야 하나?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은행에 넣자니 이자는 너무 낮고 괜히 카페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싶은 생각도 스치죠. 이게 현실입니다. 50에서 60 이 시기를 지나며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자산운용 전문가 최준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진짜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30년 당신 인생의 이막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업, 자녀 지원, 보험 리모델링. 이 세 가지 중 하나 혹은 전부에 퇴직금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는요? 3년 안에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매달 병원비와 월세에 허덕이는 삶. 그리고 결국 자녀에게 다시 손을 벌리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퇴직금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결정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돈으로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 말미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퇴직금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 가이드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자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선택 중 하나, 바로 카페 창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가게 하나 갖는 게 꿈이었다. 하루에 몇 잔만 팔아도 손익은 맞지 않겠어? 그런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 한 분은 58세에 퇴직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년 퇴직과 동시에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그 돈으로 경기도 신도시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을 손해보고 폐업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열된 경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커피 전문점 수는 약 10만 개입니다. 서울만 해도 스타벅스 매장이 500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프랜차이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개인 카페, 테이크아웃 전문점,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카페까지 합치면 상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카페 하나 오픈하면 그 옆에 일주일 만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영 경험 부족입니다. 위 사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문서 보고 회의하고 조직 생활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직원 채용, 원두 발주, 매장 위생, 마케팅, 손익 관리. 이 모든 걸 직접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인건비와 재료비가 손익을 초과했고 적자가 누적되며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와 고정비의 압박입니다. 카페는 보통 상가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고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기준 1층 20평 규모의 상가 임대료가 월 3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나와도 고정비에 인건비, 원가가 빠지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커피를 팔아도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은 노동 강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소개해 드릴 분은 60세에 1억 4,500만 원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신 분입니다. 오픈 초기 매출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족의 반대와 몸 상태로 인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리금은 4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창업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례입니다. 데번 머칸빌이라는 전직 금융업 종사자가 창업한 퍼스트 플레이스 카피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억 원이 아닌 중고 트럭 하나로 이동식 커피 트럭을 창업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소자본으로 시작했고 빚 없이 운영했습니다. SNS 마케팅, 로컬 이벤트 참여, 지역 밀착 영업을 통해 고객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6년 만에 매출이 550% 성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카페베네의 창업자 김성권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창업 전 치킨집 폐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업계 트렌드, 고객 동선, 메뉴 구성, 가격 전략 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72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로 키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시스템화된 운영 모델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창업할 경우를 고려해 단계별 창업 매뉴얼과 관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무작정 시작한 게 아니라 준비된 플랫폼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소규모 카페는 특색 있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단골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티카페인 전문, 논카페인 음료, 반려견 동반 가능 등의 콘셉트를 접목했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마케팅과 단골 쿠폰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권리금 2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고 권리금 회수 후 재창업이라는 모델로 현재는 두 번째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퇴직자에게 카페 창업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 포화와 포지셔닝 실패. 둘째, 운영 경험 부족과 수익 구조 미이해. 셋째, 임대료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한 손익 악화. 넷째, 노동 강도와 건강 악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소자본 창업, 시장 분석 기반 진입, 리스크 분산, 그리고 운영 시스템 활용입니다. 창업은 꿈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는 로망은 빚으로 끝납니다. 지금 카페를 창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위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카페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인지 그 기준부터 다시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창업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월별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창업이 이 수익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신중하게 계획된 전략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1억 원으로 카페를 차려서 빚이 남을 수도 있지만 같은 금액을 7천만 원 월세형 상가에 투자해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를 확보하며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쓰임은 소비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준비 없이 뛰어들면 남는 건 고생과 빚뿐입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라는 이상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자본, 리스크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가게를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가게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면 그 선택은 아직 이르다는 뜻입니다. 창업만큼이나 많은 퇴직자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결혼 앞둔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딸이 첫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가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만이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부모 세대는 내가 조금 덜 먹고 자식이 조금 더 낫게 살면 좋다는 헌신적인 정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택이 부모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부모 중 56.8%가 본인의 노후 자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에게 지원한 뒤에도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 과정에서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응답도 43%에 달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60대 박모 씨는 아들의 결혼과 동시에 전세 자금으로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원 직후 박 씨는 본인이 살던 전셋집을 나와 보증금 2천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매달 월세 40만 원과 약값을 감당하느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다시 생활비를 요청했지만 아들은 본인도 대출 상환 중이라며 부담을 표현했고, 그 일 이후 가족 간의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 선택이 노후를 어렵게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전직 공무원 나대한 씨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손녀를 맡아 키워주며 자녀의 생활비와 유치원비까지 도와주다 보니 불과 3년 만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길, 자식 뒷바라지에 내 노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식에 대한 감정적 판단이 재정 판단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에서 60대 부모 세대는 내가 고생해도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 역시 집값, 취업, 양육 등으로 인해 자립이 빠듯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해도 자녀가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현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 지원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도 없이 계획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도 결국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팁은 자녀 지원의 재정 한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퇴직금 1억 원 중 2천만 원만 자녀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의료비, 투자용으로 보존하는 식입니다. 이 기준을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은퇴 부부는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담보 보증, 저리 대출, 재무 상담 등으로 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방식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부모의 노후 역시 안전하게 유지됐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을 일시에 상속하거나 증여하기보다 필요한 시점에만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관리하는 신탁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모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자녀의 필요를 일정 수준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을 따로 떼어 관리하면 갑작스런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자녀에게 나의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버거운 상황을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국 무리한 요청이 반복되고 부모는 참다가 무너집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려면 은퇴 전후에 자녀와 진지한 재정 대화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얼마고 이 중 일부만 도울 수 있다. 이 이상은 힘들다. 나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도 자녀도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도 자녀도 서로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감정이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병원비가 없고 월세가 없어서 자녀에게 다시 손을 벌리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의존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독립시켜 주는 것이지 자녀의 삶에 인생 전부를 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도 부모도 정서적 독립과 함께 재정적 독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 정리입니다. 그동안 들어둔 보험이 너무 많거나 보장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해서 새롭게 가입을 고려하기도 하고 지인이나 설계사 추천으로 리모델링을 권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50에서 6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보험 하나가 노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리모델링은 보장 공백, 재정 손실,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6세 김모 씨는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기존에 들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손해보험 상품으로 갈아탔고 보장 기간도 줄였으며 월 보험료를 5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1년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남겨진 유족은 단 한 푼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지한 종신보험이 유일한 사망보장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40대 후반이었던 이모 씨는 가입한 지 15년이 지난 보험을 해지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을 해지하고 나니 해지 환급금이 예상보다 300만 원 이상 적었고 새롭게 가입한 보험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손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환급금이나 보장 금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약 조건, 가입 시점, 환급 시점, 수익률 반영 방식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매달 나가는 돈이 줄었다고 해서 성공적인 리모델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경우는 건강 상태 때문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5세에 기존 보험을 해지한 박모 씨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장 공백이 발생했고 이후 병원비는 전부 본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질수록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싸고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려다 아예 가입 자체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실수들은 왜 반복될까요? 첫 번째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지인은 요즘 이런 상품 좋다, 이건 투자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말로 리모델링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엔진은 멀쩡한 차를 연비 좋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했다가 차 전체가 고장 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건 환급률이 120%래.
이건 수익률이 연 5%래. 이런 말에 솔깃해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 상품입니다. 초기 몇 년은 원금 손실 구간이며 중간에 해지할수록 손해가 큽니다. 또한 모든 조건은 가입자의 건강, 나이,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이 좋다고 내게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존 보험을 전부 해지하기 전에 보장 내역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있고 중복된 항목은 무엇인지, 필요 없는 특약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중복 보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관련 특약은 고가이지만 중복 가입 시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되 저축성 보험은 상황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활비 부족 등으로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 저축성 보험은 해약해야 꺼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가 큽니다. 따라서 연금형으로 전환 가능한 상품인지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만 남기고 저축성 보험은 다른 유동성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총액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200만 원인데 보험료로 60만 원이 빠져나간다면 이는 재정 불균형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적정 보험 지출 비중은 월소득의 5%에서 10% 사이입니다. 즉, 월 300만 원 소득이면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적정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긴다면 보험 리모델링이 아닌 보험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무료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공정한 기준으로 조언해주는 공공금융상담센터도 많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절대 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정보가 왜곡되고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분석, 객관적인 수치, 그리고 내 삶의 조건을 함께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부부였던 이모 씨 부부는 매달 보험료로 9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존 보험의 특약 중복 항목을 해지하고 치료비 보장 중심의 보장성 보험만 남겼습니다. 보험료는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해지 환급금을 통해 1,000만 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생활비와 의료비, 예비비를 마련해 노후의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은 불안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설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내 노후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흔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카페 창업, 자녀 지원, 보험 리모델링. 이 세 가지는 퇴직 후 누구나 고민하는 선택지이자 잘못하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결정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피하고 당신의 퇴직금을 망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한 선택을 어떻게 피하고 당신의 퇴직금을 망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20에서 30년을 지탱할 실제 설계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돈을 항목별로 쪼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금액을 보고 이걸로 뭘 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할 기준은 5가지입니다. 생활비 확보, 의료 건강 예비비, 생계형 수익 투자, 자기개발 비용, 그리고 가족 지원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월 고정 생활비 확보용으로 4천만 원, 의료비와 장기요양에 대비한 예비비로 2천만 원, 생계형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금으로 2천만 원, 자기개발과 노후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감정적 지출 여유로 1천만 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존이 먼저, 감정은 나중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어렵다고 해도 내 병원비와 월세가 없는 상황에서 도와주는 건 결국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분할 구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특히 의료비와 고정생활비 계좌는 반드시 손대지 않는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 현실적인 생존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한 수치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지출 구조를 보면 식비 4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2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15만 원, 병원비와 약값 20만 원, 기타 생활 소비 15만 원 등 총 110만 원 안팎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며 병원비가 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 행사, 여행, 사고 등이 발생하면 150만 원 이상으로 훌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이 금액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70만 원이 나온다면 나머지 40만 원 정도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이 수익 구조가 없다면 매달 정기예금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그럴 경우 5년에서 10년 내에 퇴직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2천만 원 정도는 반드시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에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소형 빌라에 전세를 주고 월세로 돌리는 방법 또는 임대형 상가나 고정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펀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초기 진입 장벽이 있으니 대안으로 배당형 ETF나 리츠 상품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배당 ETF인 SCHD나 HDV는 연 4%에서 6% 수준의 배당률을 제공합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간 1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발생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8만 원 정도가 추가 수익으로 확보됩니다. 이 수익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병원비와 통신비 또는 식비 일부를 덜어주는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계발과 활동성 유지 비용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함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감정은 실제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우울증 발생 확률이 1.7배 높고 만성질환 발생률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정도는 스마트폰 교체, 노트북 구매, 온라인 수강권, 강의 비용, 취미활동 비용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기적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인 가족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 지원은 절대 생존 비용에서 빼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생존이 해결된 이후에야 가능한 감정적 지출입니다. 1천만 원은 결혼, 이사, 손주 돌봄 등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선물이어야지 책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상의하고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의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이 정리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장 구조를 따라가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통장을 분리하고 생활비 통장은 카드 결제와 연동해 두고 의료비 통장은 CMA처럼 언제든 출금 가능한 형태로 두며 투자 항목은 증권계좌로 관리하고 자기계발 비용은 체크카드 한도를 정해두는 등 지출 통제를 시각화할 수 있어야 실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탱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당신의 퇴직금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메모장을 꺼내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매달 쓰는 돈은 얼마인가? 그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퇴직금은 이미 망하지 않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와 그 실수를 피하기 위한 실행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에서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퇴직금은 한 번뿐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미루는 순간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거나 은퇴를 앞둔 친구 아니면 방금 퇴직금을 받은 지인이라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선택이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퇴직 이후의 경제와 생존 전략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노후자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퇴직 후 생활비 500만 원 만드는 현실 전략 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매달 5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수치 기반 전략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